북한이 미국이 선택하면 전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에 직면하면 팔짱 끼고 있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실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초대형 폭탄을 아프간 IS에 투하했습니다.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며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폭탄입니다. 지난주 시리아 폭격과 마찬가지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과 안철수 후보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유병언이가 1155억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첫 TV 토론에서 후보들 사이에 벌어진 설전의 사실관계가 뭔지 검증해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공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 교실을 6,000개 늘리겠다는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봅니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한 여론조사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손잡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씨였다며 3살 아이를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범행이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도 신도였는데 학대를 방관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이유 없이 폭행당하는 일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응급실에서 출산을 앞둔 만삭의 응급구조사가 50대 남성 환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삼성생명 서초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3,000명의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이 동원됐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문자를 보낸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대해서 북한의 저항도 따라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먼저 공격하겠다면서 핵실험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하고 있지만 밀리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긴장은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한성열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AP통신과 40분간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쟁 불사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다면 북한은 전쟁을 할 것이다.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에 직면하면 팔짱을 끼고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조선 정책은 역대 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정책에 비해 볼 때도 더 악랄하고 더 호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트럼프가 표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만드는 건 미국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6차 핵실험을 억제하려는 것을 겨냥해선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에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성열 부상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차관입니다.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외신 기자들을 대거 불러들인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자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전쟁 불사와 핵실험을 한다고 위협한 것은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대북 경고입니다. 미국이 아프간 IS의 은신처에 투하한 폭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Mother of all bombs,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진 GBU-43,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모압이라고도 불립니다.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폭탄입니다. 반경 550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데 워낙 크고 무거워서 낙하산으로 투하를 합니다. 실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 폭탄을 사용한 데는
지난주 시리아 폭격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틀 전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 IS의 지하 은신처에 GBU-43 한 발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땅굴에 숨어있는 IS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IS의 본류도 아닌 소규모 적에 초대형 폭탄을 떨군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8 weeks and compare that really to what's happened over the last 8 years, you'll see there's a tremendous difference.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가 들어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가 처리될 것이며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 has really been working very hard. I have really gotten to like and respect, as you know, President Xi. 현 시점에선 중국을 통한 북한 옥죄기에 치중하되 북한이 6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을 땐 군사 행동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군사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일관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제로든 군사로든 미국은 북한을 망하게 할 힘을 갖고 있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무서우면 일단 핵부터 포기하고 협상장에 나오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의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가면서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김일성 생일을 하루 앞둔 단둥 지역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단둥에 북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행사 주관자가 인터뷰에 나서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단둥에 설립된 조중문화주남관에서 태양절 경주 개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평양서 온 공연단은 미국의 압박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호기를 부립니다. 자꾸 제재하게 좀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고조 백장에 든든해서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거죠 뭐. 지지 서비스 우리가 살았으니까. 계속 이만큼 왔는데 뭐. 철제와 타이어를 실은 트럭들이 일찍부터 북한으로 갈 순서를 기다리고 전날 신의주로 넘어간 차들은 텅 빈 상태로 중조 우이교를 건너옵니다. 하지만 북한 무역상들은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털어놓습니다. 중국에서 지지 잡고 하니까 좀 완화된다며 지지가 좀 풀린다며. 대표는 많이 잘하신다면. 고전에도 안 되는데 오바마 관조선에도 안 되는데 지금도 더 안 되죠. 최근엔 SNS 등을 타고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유언비어까지 돌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무장 경찰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미 간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또다시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어서 이곳 북중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북한이 이번 주말에 다시 말해서 내일이죠. 핵실험을 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언론들이 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번 주말에 핵실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산팔로스에서 공개된 위성 사진 보셨겠지만 그런 위성 사진이나 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미국에서는 어쨌든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내일과 모레 중에 내일이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계기는 김일성 생일이고 정말 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이 기술적 준비가 끝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정은이 과연 정치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미중의 압박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연 핵실험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 이제 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서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과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평양 시민 수십만 명이 아침 일찍부터 동원되게 됩니다.
이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를 하는 와중에 핵실험을 하겠느냐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물론 북한이 어떻게 할지는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차분하게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설사 북한이 내일 핵실험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오늘 톱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붙는다면은 한반도 위기설 이거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른바 미친 사람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친 척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협상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걸 가장 잘 활용해온 게 김정일, 김정은이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보셨듯이 이 아프간에 대형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좀 예측 불가적인 행동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기가 일정 정도 꺾일 때까지 이 트럼프식의 행동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 기자도 이 긴장 상황 계속 좀 치밀하게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대선 소식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안철수 후보의 아내, 이 두 사람의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는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교수 1+1 채용 의혹 문제를 대선 최대 쟁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부인을 전 교수로 만드는 조건으로 들어갔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공정성에 상당한 시비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문화위를 소집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김 교수가 안 후보 의원실 직원들에게 강연 자료 심부름 등을 시킨 건 특권 의식과 갑질 본능이라고 비판했는데 김 교수는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지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민주당의 위원장인 환경노동위도 열어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도 밝히자고 맞섰습니다. 우리 김미경 교수의 채용은 특별 채용이고 문준용, 소위 문유라 사건은 이것은 특혜 채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음주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안전행정위에서 가리자고 요구했습니다. 보육정책을 놓고 두 후보는 연일 맞붙었습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을 겨냥했고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안 후보는 학부모들을 만나 본뜻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겁니다. 국공립을 다니든 사립을 다니든 국가 부담입니다. 내용면에선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 40%까지 확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 등 두 후보의 공약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을 다시 찾아서 지역 공약을 제시하면서 보수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는 대통령이 되겠다. 또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각각 말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층 지지를 끌어올려야 하는 홍준표 후보가 후보 확정 뒤 세 번째로 TK를 방문했습니다. 숨은 민심이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 보수 우파 세력의 중심인 이 TK 지역에서는 우리를 밀어줄 것이다. 대구 경북에서 첫 지역 공약을 내놓으며 공을 들였습니다. TK 관문공항과 영호남 연결철도 건설, 미래형 자동차와 의료 같은 신성장 산업 도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서울에서 세 곳을 돌며 정의로운 경제 실현이라는 자신의 경제관을 알리는 데 애썼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어디 골방에서 재벌 총수들 만나가지고 이상한 민원 서류 제가 내지 않고 그런 짓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창업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고충처리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에 힘쓰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심 후보는 2020년까지 노조 조직률을 20%로 끌어올리고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대선을 이제 25일 앞두고 승부를 좌우할 요인으로 흔들리는 표심이 꼽힙니다. 국회팀 한정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우리가 보통 부동층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떠다니면서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표심을 얘기하는데 이 부동층하고 지금 얘기하는 흔들리는 표심은 또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지금은 지지 후보가 있지만 투표 당일에 바꿀 수 있다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부동층은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어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대선이 가까우면서 점점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유권자 수를 흔들리는 표심이라고 분석을 합니까?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지지 후보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전체의 62%입니다. 반면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하는 사람은 36%였습니다. 판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에서 지난 대선 투표율 75.6% 적용을 해보면 27% 정도가 실제 투표할 거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후보들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흔들리는 표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젊은 층이 많습니다. 19세에서 29세까지 20대가 5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음은 30대로 41%였습니다. 60대 이상은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젊은 층이 더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젊은 층 공략에 더욱 노력을 해야겠죠. 이념 성향별로 보면 어떨까요? 네,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는 응답 이념 성향으로 나눠봤습니다. 중도층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묘하게도 보수와 진보층 36%로 같았는데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와 진보는 결집한다 하는 이 공식이 이 조사만 보면 성립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른바 양강구도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 두 축을 놓고 보면은 어느 쪽 표심이 더 흔들리는 표심입니까? 네, 두 후보 중에 지지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 살펴봤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지지층 34, 안철수 후보 지지층 36%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한쪽이 더 흔들린다 하고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자기 지지층 이탈은 맞고 흔들리고 있는 젊은 층, 중도층, 표심 누가 더 많이 얻어가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표심 계속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는 포인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첫 번째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현안에 따라서 같거나 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복잡한 짝짓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념에 따라서 공동 전선을 형성했던 게 과거 관례였는데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한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념 지형을 초월한 후보들의 짝짓기가 가장 두드러졌던 현안은 증세였습니다. 홍준표 후보 반대, 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신중론 속에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인 유 후보와 진보 성향인 심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법인세 인상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다양한 세금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 원칙,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클릭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배치 반대였던 안 후보는 찬성으로 이동을 했고 문 후보는 양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배치 또는 배치 철회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면서 안보 문제에선 안정감이 최선이란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생각은 5명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심 후보는 결사반대, 문 후보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안 후보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홍 후보는 기소 전 논의 자체가 부적절, 유 후보는 확정 판결 후 국민적인 요구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들의 현안별 이합 집산은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이 옅어진 이번 대선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 어느 때보다 TV 토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사실은팀이 어제 SBS 주최 토론에서 후보들이 했던 말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논란이 된 공약도 짚어봤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와 함께 어제 후보들 간에 벌어졌던 설전의 사실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먼저 홍준표 후보가 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의 원초적인 책임이 문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먼저 어제 토론에서의 대화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세월호 유병언이가 1155억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때 정부의 산하의 그 모든 기관들을 털어주고 있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정확하게 물으세요. 이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거느린 세모그룹에 대한 겁니다. 네. 유병언 회장의 세모가 법정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비탕감을 통해서 되살아나서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문 후보가 이 참여정부의 고위직 인사였던 만큼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 1,155억 원의 채권 출자 전환은 정부가 아니라 채권단이 합의를 하고 법원이 인가를 한 겁니다. 이 참여정부하고는 별개란 얘기인데요. 이 홍 후보의 주장은 당시 세모의 채권단에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이 여럿이어서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체 채권 가운데 이 개인 채권의 비중이 가장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캠코나 예보 같은 공공기관이 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 또 사실관계도 틀린 게 채권 출자 전환이 있었던 2007년 12월은 이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자, 또 세탁기 비유가 어제 화제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비유가 나온 이유가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문제 때문인데 그 얘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이 홍준표 후보는 고 성완종 성남기업 대표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관한 후보 간의 대화부터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제가 직거래를 하면 재판 정지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헌법학자들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이 정치자금법상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당선의 효력이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이런 똑같은 사유로 당선 뒤에 물러난 전례가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재판까지 면제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헌법 그 해석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군요.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극우보수 진영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 말도 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설전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역시 토론회에서 먼저 한번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극우 농객도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대리로 우리 안철수 후보 그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북한이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그러면 촛불 집회에 나오신 일반 국민들이 북한과 가깝습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이 극우 농객으로 통하는 조갑재 씨는 이 안철수가 당선되는 게 보수에겐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김진태, 윤상현 의원이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발언은 없습니다. 이 김진태 의원은 어떤 기자가 단일화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안철수 지원 유세를 하고 다닌다? 그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이 당 차원에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말한 적은 있고요. 이 윤상현 의원도 안 후보까지 통합을 해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 빨라진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 맞지만 지지 발언을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은 팀 박세영 기자와 함께 토론회 내용 검증을 좀 더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토론회 전후로 논란이 됐던 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증설 공약, 핵심 공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 후보 측은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 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일단 그대로 두고요. 공립 유치원 중에서 초등학교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단설 유치원, 이거는 신설을 자제한다는 거고요. 이제 대신에 초등학교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을 자신의 임기 5년 안에
교실을 6,000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의 공약입니다. 자, 그런데 유치원이라는 데가 그 교실 공간만 확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교실 하나를 만들면 그게 꽃반, 별반 이렇게 반으로 되기 때문에 교실 하나, 그러니까 반 하나의 교사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실 6,000개를 만든다는 얘기는 교사 6,000명을 뽑는다는 얘기고요. 5년 임기 내내 매년 1,200명씩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립유치원에 교사를 1년에 몇 명 뽑느냐? 600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절반이네요. 네, 안 후보가 그러니까 공약을 실천하려면 자신의 임기 내내 지금의 교사 정원보다 2배씩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국공립유치원 측에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교사 정원 1명을 확보하기도 아주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매년 2배씩 뽑을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 의견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인 교사 수급 방안을 아직 고민해 본 건 아닙니다만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어하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교사 정원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사 문제 외에 어떤 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이 교실을 6,000개도 아니고 하나만 늘리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립유치원에서는 아무래도 공립유치원의 아이들을 뺏길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반발을 뚫고 지난 10년간 공립유치원의 교실이 얼마나 늘었느냐? 3,200개가 늘었습니다. 근데 안 후보의 공약은 5년 동안 6,000개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간은 절반인데 목표를 2배를 잡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현장에서는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귀신에 씌였다면서 3살배기 아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범행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친엄마도 가담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에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환자가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많은데 어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선 만삭의 응급구조사가 주먹으로 폭행당했습니다. CJB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파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성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리고는 연달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깜짝 놀란 응급실 직원들이 달려나와 이 남성을 겨우 제지합니다. 이 남성이 휘두른 주먹에 맞은 20대 여성은 응급구조사로 다음 달 초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임신한 응급구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얼굴을 다친 이 20대 응급구조사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태아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임신한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남성은 50살 변모 씨. 당시 직원들은 변 씨가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치료를 거부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말합니다. 응대를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막무가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충격이 있어서 경찰은 변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3살배기 아기가 귀신에 씌였다며 아이를 때려 살해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범행이 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엄마도 여기 가담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승줄에 묶인 여성이 상자를 들고 산에 오릅니다. 상자 안에서 이불로 감싼 아기 인형을 꺼내 땅에 묻습니다. 3년 전에 저질렀던 범행을 재현하는 이 여성은 사이비 종교 집단 신자인 53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3살배기 김모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아이가 귀신에 씌여 떼를 쓰고 소변도 못 가린다며 온몸을 나무주걱으로 때린 겁니다. 왜 아이를 숨지게 하셨습니까? 당시 아이의 친어머니인 41살 최모 씨도 거실에 있었지만 종교에 빠져 김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육동의 명목으로 아기를 폭행하고 아기가 울면 귀신이 들었다고 하면서 폭행하였습니다.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김 씨는 다른 신자 4명과 함께 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는데
어머니 최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멧돼지가 시신을 파낼 것을 우려해 시신을 꺼내 태우고 강변에 유골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 신자들로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 10여 마리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아지를 또 여기다가 풀어놓고 막 키웠었어요. 자기들이 신모신 시기니 여기 들어와야지 그 길을 막았다. 빌라 옥상에 정자를 마련해놓고 종교의식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범행 한 달 뒤 거짓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경찰이 최근 미취학 실종 아동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난 1월 2명이 목숨을 앗아간 서울 낙원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빨리 해야 한다며 지지대 36개 세워야 할 자리에 3개만 받쳐놨다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숙박업소 철거 공사 현장.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굴착기 옆에 2명의 인부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뿌연 먼지와 함께 순식간에 바닥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사고로 작업인부 2명은 매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석 달 만에 이 사고가 주먹구구식 철거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철거업체는 1층 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하 1층과 2층에 철제 지지대를 각각 18개씩 총 36개 설치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하 1층에만 겨우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철거 폐기물 400톤가량을 치우지 않은 채 방치했고 기준보다 6.5톤이나 더 무거운 굴착기를 사용해 하중을 견디지 못한 1층 바닥이 무너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층 하도급 업체에서는 주변에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경찰은 철거업체 대표와 현장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술 취한 손님을 길가에 옮겨놓고 방치하는 바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노래방 아르바이트생이 구속됐습니다. 종업원에게는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 앞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이모 씨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호흡이 없던 이 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고객이 어깨인채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입술이 좀 파랗고 얼굴에 핏기가 전혀 없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씨는 이보다 30분쯤 전 노래방 안에서 아르바이트생 26살 백모 씨에게 발견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동료들과 마지막 회식을 하고 혼자 노래방을 찾았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겁니다. 노래방 종업원 백 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 등 2명과 함께 잠든 이 씨를 노래방 입구 건물벽에 기대 앉혀놓은 뒤 집으로 갔습니다. 백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날이 춥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부검 결과 과음으로 인한 무호흡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를 길에 두고 집에 간 백 씨 등 3명은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종업원에게는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종업원 백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오늘 낮 삼성그룹 서초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원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건물 수색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도는 순식간에 직장인들로 가득 찹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건물을 바라보고 도로를 건너 주변을 벗어납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58분쯤. 경찰은 우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직원 3천여 명을 전원 대피시켰습니다. 주위 직원들이 일단 요즘 좀 겁이 나니까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2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부산에 사는 직장인 37살 진모 씨가 지인이 서울 삼성생명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 씨의 지인이 받은 휴대폰 문자는 2건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낼 때 생기는 발신자 번호 006으로 되어 있고 북한 사람 2명이 폭탄 설치를 준비한다는 것과 삼성생명 서초 사옥의 주소, 영문으로 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문자를 왜 그 특정인한테 보냈는지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경찰은 일단 허위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국제 테러 조직과의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국내 유명 홈쇼핑에서 3년간 방송할 때마다 완판됐던 한 업체의 굴비 제품이 있습니다. 100% 국산족이라고 강조했는데 사실 중국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한 수산업체 대표가 출연한 국내 홈쇼핑 방송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굴비의 속살을 보여주며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국산 조기만을 사용한다는 홍보에 굴비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8차례 방송이 모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20마리 한 상자에 최대 7만 9천 원을 받고 팔아 124억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 명절 선물 만족도 조사에서 식품 분야 2위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산 참조기만을 사용한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산과 중국산을 6대4 비율로 섞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산은 국산보다 생선 선도가 떨어지고 도매 단가도 훨씬 쌉니다. 국내산의 조기의 어획량이 감소하다 보니 중국산 조기를 섞어야만이 자기들이 매출 실적도 올릴 수 있고 해서 홈쇼핑 측에는 위조한 수산물 수매 확인서를 제출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다 진짜라고 다 검증이 돼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를 했죠. 전혀 의심 안 했어요. 먹다가 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 찌지도 맛이 없고 구워 먹어도 맛이 없고. 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순이익만 23억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김 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일본에서 지난달 베트남인 여자 어린이가 살해됐습니다.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피해 어린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으로 밝혀져 일본 사회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살해된 베트남인 린양의 모습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일본에서 행복하게 살아온 린양. 하지만 지난달 24일 등굣길에서 사라진 지 이틀 만에 외진 다리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린양의 부모는 지난 2007년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IT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이 숨지면서 재팬드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린양은 집에서 11km, 책가방과 옷가지들은 다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이 책가방에 붙은 DNA 등을 분석해 3주 만에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놀랍게도 린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학부모회 회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용의자는 지난 5일에도 버젓이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지도에 나섰습니다. 범행 후 학부모 회장으로서 린양의 유가족을 위한 모금 활동도 벌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범죄 관련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인 학부모회 회장이 살인 용의자로 드러나면서 일본 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특정 정당의 후보에 불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의 한 여론조사 업체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함께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곳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당시 여론조사 문항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울러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게 편향된 질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검찰에 염 의원과 업체 대표 등 3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여론조사 기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설문지와 분석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같은 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와 염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염 의원이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적폐 세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홍준표 후보의 대국민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최고임금 규제법,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살찐 고양이란 세계 금융위기 당시 경영 악화에도 거액의 보수를 챙긴 기업 고위 임원들을 비판하며 나온 말입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심상정표 최고임금 법안은 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봉 4억 8천만 원이 제한액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러운 경영진에 대한 임금 통제는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기는 임원과 기업으로부터 초과분만큼을 벌금 성격으로 징수해 사회연대기금으로 돌립니다. 가령 연봉 5억 원을 주고받은 기업과 임원으로부터 초과액인 2천만 원씩을 걷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을 지원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고 어기길 기대해야 한다는 발상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재원 설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거칠 확률이 없고요. 지금 설계됐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거칠 확률이 큽니다. 심 후보 측은 강한 처벌 규정을 둔 건 기업이 최고임금을 지키게 하고 이를 높이려면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소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법안이 헌법의 경제 민주화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지만 모든 기업에서 최고임금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 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방금 보신 리포트를 끝으로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한 1차 검증이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각 후보들 공약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래 운전하면 졸음을 참기가 쉽지 않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자동으로 졸음 운전을 감지해 운전자를 깨우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음운전은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주된 원인입니다.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고가 2,241건 발생해 41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따뜻해지는 봄철엔 졸음운전 사고가 더 늘어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면 또 휴식도 얼마 못 취하고 그러니까는 졸려온 경우가 많죠. 이런 가운데 졸음운전을 경고해주는 장치가 개발돼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운전자가 고개를 3초 이상 숙이고 눈을 감자 핸들 앞에 설치된 모니터가 이를 감지해냅니다. 곧바로 손목에 찬 밴드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운전자의 심박수나 호흡이 평소보다 느려질 경우 손목 밴드나 안전띠에 달린 센서가 졸음운전이라고 판단해 진동을 보내기도 합니다. 졸음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치사율이 4배 이상이 높습니다. 사고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운전자에 대해 시범 운영한 뒤 이르면 8월쯤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어린 소녀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깔창까지 이용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진 후 반영구적인 생리컵이라는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서 식약처가 부작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 한 단체가 프랑스산 생리컵 직접 구매에 나섰지만 인천공항에서 반송됐습니다.
주문량이 500개로 많아서 수입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세금 매길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편리해서 이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사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가격은 2만 원에서 4만 원가량인데 원료가 말랑말랑한 실리콘이어서 반영구적입니다. 기존의 일회용 생리대에 불만이 많던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아름아름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저소득층 소녀들이 생리대 비용 부담으로 신발, 깔창 등을 사용하는 실태가 알려진 뒤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수입과 제조 판매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리컵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만 입증을 한다면 후발주자들이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한편 미국에서는 생리용품 시장에서 생리컵 점유율이 1%도 채 되지 않고 캐나다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감염 쇼크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소재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개인이 사용했을 때 위생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약처는 생리컵 수입과 사용 허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 초반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는 단연 6년 만에 돌아온 롯데 이대호 선수입니다. 타격 5개 부분 선두에 오르면서 이대호 천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SK전은 혼자서 승부를 뒤흔드는 이대호의 존재감이 강렬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4회 역전 솔로 홈런에 이어 한 점 뒤진 9회 초 투아웃에서 극적인 동점 솔로 아치로 롯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대호는 타격 5개 부문의 맨 위를 점령해 7관왕을 차지한 2010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홈런과 안타,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득점과 타점도 선두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훨씬 넓어졌고 당겨치는 이대호의 성향에 대비해 상대팀이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도 구사했지만 이대호는 정교함과 장타력을 겸비한 타격 기술로 리그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빅보이의 활약으로 홈구장 관중은 지난해보다 36%나 늘어났습니다. 네, 많이 그리웠습니다. 이대로 잘 맞춰가지고 이분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는 오늘 삼성전 1회 볼넷을 골라 개막 후 12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연승 뒤 5연패의 롤러코스터를 탄 LG는 KT를 상대로 반등을 노립니다.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있던 히메네스가 1회 투런 홈런과 6회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오랜만에 4번 타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한국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내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정승환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빙판의 메시로 불리는 이 선수를 최희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정승환은 5살 때 상수도관에 깔려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의족에 의지하고 있지만 빙판에서만큼은 장애를 잊습니다. 썰매에 몸을 싣고 스틱 한쪽 끝으로 빙판을 지치며 날렵한 손놀림을 이용해 다른 쪽 끝으로 턱을 다룹니다. 장애를 입고 사실 숨기게 급하고 부족하다는 마음을 느꼈었는데 운동을 시작하고부터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제 장애를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키 1m 67cm, 몸무게 53kg의 작은 체구에 재빠른 움직임과 빼어난 기술을 갖춰 빙판의 메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이게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스피드하고 또 민첩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3차례나 최우수 공격수로 뽑혔고 2014년 소치 패럴림픽에서는 주목할 스타 20인에 선정되며 세계 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선수권 독일과 첫 경기에서도 현란한 개인기로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결승골까지 넣으며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오직 열정 하나로 12년 동안 빙판을 지켜온 정승환. 그의 눈은 평생의 꿈인 패럴림픽 첫 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유럽 골프에서 나온 일명 속옷샷 준비했습니다. 물에 살짝 잠긴 공을 치려고 바지를 벗었습니다. 이건 제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으로는 다시 비구름이 지납니다. 하지만 밤사이 내리는 거라서 활동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기온은 갈수록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모레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하루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는 바람이 강했는데요. 내일은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래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도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자주 있고요.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SNS에는 지지 후보가 다른 분들끼리 편갈라 싸우는 모습이 흔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같은 편이 돼야 하는 쪽은 유권자들입니다. 함께 느긋하게 앉아서 후보들의 구애 경쟁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면 느긋해지는 건 후보들입니다. 유권자가 알아서 대리 싸움을 해주는데 어느 후보가 열심히 뛰겠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